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NCS 기반 2022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금부터 개편된 과목 기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류에 해당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NCS 이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자료는 학습 모듈은 NCS 교육부 기관에서 무료로 자료를 탑재해 놓은 과목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시험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돼서 등장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점 미리 설명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운영체제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1번입니다.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운영체제 그러면은 이미 굳이 내가 정보처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워드 프로세스나 컴퓨터 활용 능력 또는 전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운영체제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화면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윈도우즈 계열 시리즈가 이렇게 쭉 있죠.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우 미, 윈도우 XP, 윈도우 7, 자, 그 다음 윈도우 8, 윈도우 10,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은 윈도우 11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2 버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윈도우 NT, 그 다음에 여기 서버 계열, 네, 윈도우즈가 원래 서버용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 PC, 모바일 6.x 시리즈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폰 8까지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어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한 계보도입니다. 윈도우즈는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일명을 해서 우리가 창문 그러죠. 우리말로. 여기 보이시죠? 이 창문 마크예요. 창문 마크.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운영체제가 이 윈도우즈 계열에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윈도우즈 덕분에 초급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 외에도 사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말고도 여기 유닉스, 리눅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유닉스하고 리눅스에 대해서는 난 용어만 들어봤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한 방에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해서 CMD를 입력하시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도스라 그럽니다. 도스. 네, 도스라 그러고요. 이제 오라클로 따지면은 파워쉘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도스라고 하는 이 기반이 바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CLI 기반이라고도 합니다. CLI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같은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CUI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즉 100% 문자 기반으로 동작되는 운영체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CUI다, CLI다.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실제로 과거에 최근에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윈도우즈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우리가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용어를 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CLI 같은 말로 CUI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100% 문자 구조로 동작하는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도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볼까요? 네, 유닉스, 그 다음에 리눅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개발 툴용인데 근데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저 파이썬. 이것도 진짜 그 CLI 구조로 돼 있어요. 파이썬 저기 그 아마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정말로 그 CLI 구조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닉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이제 저기 최근에 많이 봤었냐면, 물론 이제 이것도 조금 지난 과거기는 한데, 해군에서 제가 이제 복무를 할 당시에 해군 그 함정 전투 체계 시스템이 실제 이 유닉스하고 리눅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로키드 마틴이라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 그 방산업체에서 이걸 한국에 이제 그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실제 동작되는 소프트웨어가 유닉스하고 리눅스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지금 해군에 근무하고 계신 현역 뭐 부사관 장교분들은 아마 제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이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키드 마틴 업체의 미국인 현지 업체 직원이 실제로 이거 유지 보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0% 문자 구조로 타이핑을 쳐서 막 시스템을 정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CLI 구조로 돼 있다. 나중에 이게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UI 구조가 있어요. GUI.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죠.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빌 게이츠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창문을 좀 많이 얘기하죠. 진짜 창문처럼 생겼어요. 아니 보세요. 자, 여기 시작 메뉴 이거. 이거 창문이에요. 창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윈도우 뭐 11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운영 체제가 순수하게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나오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운영 체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OS. OS가 뭔데? 풀이하면 이거예요. Operating System. 네, Operating System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닉스랑 리눅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분류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 활용. 자, 여기 바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게 미리 나오네요. 커맨드 라인 구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명령어 글자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 GUI가 우리가 뭐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든지 뭔가 도형 어떤 그런 입체적인 그 디자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방식의 운영체제, 윈도우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참고로 그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지금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막상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윈도우즈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컴퓨터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식당,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카페, 뭐 심지어 뭐 어디 뭐 프랜차이즈 업체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영업점 같은 데 가보면은 영업점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포스기죠. 포스기를 또 생김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설명드리면, 좀 설명드릴게요. 자, 포스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마침 이미지가 딱 보이네요. 자, 포스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포스기예요.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왜? 여기에 뭐가 탑재되어 있느냐? 실제 그 밥버거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저 공구스 밥버거인가요? 거기에는 전부 다 윈도우즈 XP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야, 아직도 저기 그 포스기에 윈도우즈 XP가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그 포스기를 잠깐 그 밥버거집 한번 사장님이 뭐 포스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운영체계가 막
반가운 XP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포스기 자체도 이게 운영체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포스기에 대한 사용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모르면은 이제 앞으로 장사 못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이게 제가 왜 잡다한 얘기 이렇게 왜 하냐면 그만큼 운영체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리 잡았다. 이걸 좀 강조 드리려고 이런 걸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약간 옵션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명령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단어를 입력하거나 글자를 입력해야지만 엔터를 딱 눌렀을 때 이 컴퓨터로부터 운영체제로부터 뭔가 이 답변이나 어떤 반응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수창 있죠, 이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실행한 대로 이게 CMD라고 입력하니까 진짜로 이런 검은색 도수창이 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LI라고 하는 명령어 여기 설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고 이거를 외우려고 하진 마십시오. 이거 외우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커맨드 프롬프트가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 도스나 뭐 어떤 유닉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용법이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에 보면은 이런 명령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운영체제를 깔아서 뭐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 보통 이제 이걸 직접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VMware를 설치를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저 버추얼박스인가요?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리눅스를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사용법이 워낙에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특히나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ETC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직역을 제가 좀 하나씩 할게요. 직역을 해서 좀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캡처를 제가 좀 뜰게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단어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 보자 이거죠. 단어의 본질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뭐 그래야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좀 조절을 해서 하나씩 지금부터 단어를 좀 직역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눅스 관련된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ETC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기타 등등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잡동사니가 막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게 ETC 디렉터리거든요. 참고로 디렉터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디렉터리라고 하면은 폴더랑 같은 말입니다. 폴더. 윈도우즈에서는 이거를 폴더라 그래요. 디렉터리, 폴더. 리눅스에서는 디렉터리라 그러고, 윈도우즈에서는 이거를 폴더라 그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TMP죠. TMP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원문은 이거죠. 템프. 템프라 그러는데, 템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시 공간 뭐 이런 뜻으로 원래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언어에서 우리 왜 그 스와핑 기법이라는 거 써본 적 있죠? 갑자기 알고리즘 기법을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여기 값에는 변수에는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정수가 있고, B라고 하는 변수에는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정수가 있어요. 근데 A하고 B하고 서로 이 3하고 4를 자리를 바꾸려면 얘네들을 다이렉트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로 딱 하는 순간 3이 사라지고 4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중간에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3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 4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 여기 3이라는 값을 여기 b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체인지하는 게 바로 스와핑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수 이름을 템프라고 많이 짓기는 합니다. 좀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템프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템프 디렉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B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예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러면은 이제 도서관, 우리가 이제 영어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의 모듈을 보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여기서 필요한 도구들이 다 보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이 뜻이랑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C 언어 같은 거 공부할 때 무슨 stdio. 헤더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샵 인클루드 막 이렇게 불러왔었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헤더 파일을 불러옴으로써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라이브러리 폴더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모듈을 보관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걸 라이브러리 폴더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USR입니다. 이거는 저기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용자 계정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윈도우즈에서도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USE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사용자 계정 이름을 저는 그냥 USE로 적은 건데, 그래서 유저입니다. 유저. 원래 이거죠. 사용자 계정에 관련된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디렉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DEV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장치라는 것은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같은 말로 이제 SSD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SD 카드. 예.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고 하면 흔히 램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딱딱한 물질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 장치들을 다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언급하자면 이런 것도 해당될 수도 있겠죠. OMR 카드 채점기? 채점 기계?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디바이스입니다, 전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걸 더 붙여야지. 그래. 윈도우즈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게 하드디스크, 아까 얘기한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브로 이렇게 나누는 걸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냥 논리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디바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홈입니다. 홈. 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집,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각 사용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이 사용자끼리는 각각 독립된 작업 디렉터리가 있는 거죠. 네. A 사용자는 A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 거고, B 사용자는 B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단지 그거를 총괄하는 어떤 더 상위단의 마스터 계정이 있는데, 그 마스터 계정은 이 두 개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A 사용자와 B 사용자 간의 독립된 공간은 할당이 돼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트 디렉터입니다. 자, 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보통 부팅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부팅 말 그대로 부팅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전원 버튼을 딱 눌렀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파란불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에 딱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처음에는 검은색 글자가 막 지나가다가, 검은색 글자들이 막 뜨다가 이제 윈도우즈 로딩이 막 뜨는 거죠. 윈도우 로딩 화면. 아니면 리눅스 로딩 화면이 뜰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팅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커널을 위한 프로그램 파일 보관을 하는 곳이 바로 부트가 되겠습니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언급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래도 살펴보죠. 커널이라는 게 뭔지. 자, 리눅스 커널 그러면은, 자, 커널에 관련된 사전적인 의미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커널이라고 여기 있죠. 자, 백과사전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검색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하시려면. 자, 리눅스 커널은 오픈소스 모놀리틱 유닉스 계열 컴퓨터 운영체제 커널이다. 그래서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이 커널에 기반을 두며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와 같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라우터, 무선 액세스 포인트, PBX, 뭐 셋톱박스, FTA 리시버, 스마트 TV, PVR, NAS, 어플 라이선스 등의 다양한 인베디드 장치에 보통 리눅스 배포판의 형태로 배치된다. 자, 이것들이 뭐 여기서 뭐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모르고 계신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위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기능 구현을 위해서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채용하는 경우가 낮은 편이지만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들은 모바일 장치에서부터 메인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컴퓨팅 환경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11월 기준으로 세계 500대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들은 모두 리눅스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눅스의 역할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설명 어마어마하게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엄청 나와 있습니다. 네, 커널에 관련돼서 막 아주 장황하게 막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커널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커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있어야겠죠. 맞죠? 여기 아주 설명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들과 다양한 속성들에 사용되는 사용자 공간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인터페이스 제공을 하는 역할이 바로 커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단어 뜻을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조절 좀 하고요. 자, 여기 보면 S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가 이제 말 그대로 슈퍼 유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 유저. 슈퍼 유저인데 B는 뭐겠어요? B는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퍼 유저가 사용하는, 즉 실행하는 명령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슈퍼 유저 그러면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마스터 계정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터 계정. 이 뭐 리눅스에서 원래 루트 계정이라고 하죠. 루트 계정이 원래 마스터 계정,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R. 뭐 VAR 그러니까 마침 뭐 갑자기 막 그런 거 생각나네요. 뭐 축구에서 VAR?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저기입니다. 베리어블? 이 뜻이 맞나요?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베리어블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이 동작 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이 베리어블 폴더에 다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냐면, 지금 그 정보 처리 기능사에서 유독 유닉스하고 이 뭐 리눅스 관련된 이 명령어를 단답형으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네, 뭐 리눅스 마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해당이 되긴 하는데, 정보 처리 자격증에서 지금 이 기능사에서도 유닉스,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문제로 꼭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뜻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뜻을 알고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밑에는 GUI 구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세히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살펴보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help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명령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help라고 내가 쳤을 때, 자, 보세요. help라고 하는 명령을 쳤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명령어들이 여기 제일 위에서부터 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뭐 ASSOC라는 명령어는 뭐 파일 확장명 연결을 보여주거나 수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윈도우즈에서도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이렇게 도스 환경인 이 CLI 모드에서도 이렇게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역할이구나 라는 거를 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help를 좀 명령어를 사용하셔가지고 각 명령어에 대한 역할이나 어떤 그런 사용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나중에 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자격증인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서 잘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다 시험에 나오는 명령어들이 또 자주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help에서 copy한 다음에 뭐 copy 명령어에 또 여러 가지 옵션이 막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GUI 기반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도움만입니다. 뭐 관련된 거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CLI는 아까 또 얘기했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도 자 역시 굉장히 이 유닉스하고 리눅스 이 기본 명령어에 대한 게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서 최소한 진짜 이거는 언급이 됐었어요. 실제로 여기 외에도 이런 것도 언급이 됐었고요, 이런 것도 언급이 됐었어요. 되게 자주 나오는 명령어들이 여기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자세히 이 명령어가 무슨 역할인지까지도 의미까지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GUI 관련해서 뭐 기본 명령어를 뭐 사용을 뭐 하고 뭐 이런 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분투 관련된 거네요. 네, 좀 실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CPU, 중앙처리장치는 CPU라고 합니다. CPU. 자, 그 다음 메모리,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뭐 램이 될 수도 있고 뭐 롬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소, 자, 그 다음에 주변 기기 등을 적절히 관리한다. 이게 운영체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단순히 구매만 했다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의 한 종류 중에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아이폰의 경우에는 iOS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름을 사용해서 이 운영체제를 탑재해야지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즉 운영체제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깡통입니다.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그 단어가 튀어나왔으니까 기왕에 좀 자세히 언급을 하자면,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저 필기에서 또 역시 언급이 되는 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네, 같은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시험에서 정말 아주 두 개가 쌍으로 잘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 그럽니까?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CPU가 이제 단어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죠. 센트럴 프로세스 유니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연산, 제어, 기억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큰 범위로 보면 두 개가 되는데 ALU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Arithmetic, Logical, Unit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죠. 컨트롤 맞죠? 이게 제어죠. 네.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이제 보이는 거면 기억은 이제 레지스터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레지스터, 레지스터 이런 단어가 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일단 CPU의 역할은 연산도 하고 제어도 하고 기억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는 크게 보시면은 CPU에 이제 우리가 항상 언급되는 이 산술 논리 연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논리 연산 쪽은 이거죠. AND, OR, NOT, 뭐 XOR, 맞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다 논리 게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구하는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술 연산이 되겠죠. 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술 논리 연산이라고 우리 통칭을 합니다. 자, CPU라는 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자세히 또 튀어나오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왜냐면 그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에서도 실제로 이 산술 논리 연산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문제가 역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NCS 출제국에서 출제하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그 언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겠죠. 네. 마침 여기 중앙처리 장치라고 언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언급을 하고자 최대한 풀이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부분, 뭐 스토리지, 주변 기기, 뭐 굉장히 많은데, 자,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램을 얘기하는 거죠. 램입니다. 램. 자,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S램과 D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는 충전식이고 하나는 비충전식이고 뭐 이런 말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램의 본질만 일단 볼게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난수라는 보통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난수 접근 기억 장소 그러면은 램이 맞아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가 나올 뭐 경우의 수는 뭐 어느 정도 확률이냐 뭐 그런 거 확률 게임으로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랜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 경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 대비 최적의 그 거리를 찾아내느냐, 그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접근에 관련된 용어가 이제 해당되는 거고, 기억 장소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필기에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램은 주소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저장이나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알고 계세요. 이건 어차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주소냐 뭐 간접 주소냐 보통 이런 언급까지도 이제 필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주소라는 개념이 램에 쓰인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C 언어에서 포인터를 다루거든요, 나중에. 근데 C 언어 알고리즘에서 마침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포인터 알고리즘이 등장을 해요, 지금 현재. 21년도 시험에서도 이 포인터 알고리즘이 이미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인터의 개념이 바로 이 주소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 목적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내가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서 대응을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램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램에 대해서만 좀 더 다루는 영상을 또 올려야 되려나? 아닌가? 지금 더 깊숙이 들어갈까? 근데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진도를 빼는 부분은 제가 지금 벌써 일단 메모리 부분까지 지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위에 부분에서 혹시나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나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후의 분량은 또 나중에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잠깐 좀 언급이 안 된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대한 단어별로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냥 대충 점프하고 혹시나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유닉스, 리눅스 뭐 관련된 거 막 다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특별히 매킨토시 OS. 이것도 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애플사에서 원래 만드는 운영체제가 바로 이제 이 맥 OS입니다. 맥 OS는 애플사에서 만든 거다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은 뭐 다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 이 그림이 또 중요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용어 풀이를 좀 더 하고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CPU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메모리 부분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외부 장치 뭐 해가지고 컨트롤러 이것들은 뭐 빼고, 버스. 버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마침 단어가 등장했는데 버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자, 버스가 뭐냐? 뭐 실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버스 그거 얘기하는 거냐? 네, 맞는 소리예요. 정답입니다. 네, 진짜 정답이에요. 네.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조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버스 원래 그 통신망 구조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가 이제 복도예요. 여기가 복도죠. 자, 여기 복도에서부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양 옆으로 의자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죠. 여기 앉을 수 있고, 뭐 여기도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나열돼 있죠. 예, 이게 버스예요. 이게 바로 버스입니다. 진짜요. 이거 나중에 통신망 구조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버스가. 그래서 이 버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에요. 그냥 다 오픈돼 있어요. 예. 여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아니면 빈자리인가 딱 버스 타면 바로 보이죠, 눈에. 예, 개방적입니다. 다 오픈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버스의 또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방에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진짜 그 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 이제 통신 과목에서도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뭐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가 버스구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그 이후에 또 다음 파트 부분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실기에서 주관식을 결국엔 맞추기 위해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전제하에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도 이제 정보 처리 자격증을 지금 취득을 하는데 성공을 한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